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3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 게다가 또 FOMC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좀 보합권에서 출발이 됐었는데 오늘 마감 상황 보니까 코스피가 0.3% 하락했습니다. 3,243포인트,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805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이틀 동안 급등을 했다가 오늘 맞아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그 외로 오히려 하이닉스는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어저께 금리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연준 FMC 여기다 BOJ까지 네. 또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까지 체크해야 될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지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FTA 무관세였던 상황에서 이제 15%로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들도 이제 계속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협상 자체는 큰 틀의 프레임워크를 잡아주는 협상이지 사실 세부적인 조항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나갈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 투자 관련된 부분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를 약 3,5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규모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약 1,5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조선 관련된 한미 조선 협력 펀드라는 식으로 가칭을 잡아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미 투자 펀드로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LNG 등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한 1,00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생각해봤을 때 지금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쌀과 소고기는 일단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 반출과 같은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번에 따로 특히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여기에다가 1,000억 달러의 이제 에너지 구매 또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요? 그 대미 투자 펀드는 그 총액 3,500억 달러 중에 이제 포함된 부분이 포함된 되는 거. 거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건 한 4,500억 달러 규모면 이건 좀 적정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본이나 앞서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주장에서는 예. 이제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트럼프의 의중에 달려 있는 그런 네.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논의하는 게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경제 규모로 따져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조금 더 큰 네. 인구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5,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국이 3,500억 달러 정도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즉 경제 규모에 따라서 맞춰 나갔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유로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그 6,500억의 투자, 그 다음에 3년간 7,500억 달러 정도의 에너지 구입 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경제 규모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당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투자 안에 대해서 일본도 똑같이 얘기는 했지만 수익에 대해서 90% 내가 갖고 10%만 너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펀드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이자 부분이나 아니면 신용이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정의될? 실제적으로 지금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했지 그 큰 규모 정도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그동안 이미 투자되어 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출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직접 투자에 따른 그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 이론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져간다라는 개념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것이 그냥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거를 몰취하겠다라든가 편취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짜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갈 것인지를 서로 간에 그 논의해 나가는 그런 길고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개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진심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지금 그 국가 재정 부채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그 OBA 법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OBA 법안이 이제 통과하고 나서 그 전후에 CBO에서 실제적으로 미국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산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3월에 나타났던 자료는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재정 적자가 GDP의 약 6.1%에서 6.5%까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치인데요, 사실은. 그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재정 수치를 보았을 때 그 전례가 없는 수준이고,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수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수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결국 미국 행정부가 이 자금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네.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경상수지 적자를 이제 자동적으로 메꿔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대략적으로 3.9% 정도 적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GDP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6.1%에다가 재정 적자 6.1%에 경상수지 적자 해가지고 10%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70년대 말 80년도 초에 그 우리가 보통 트윈 데피싯이라고 얘기했던 쌍둥이 적자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미국의 그 적자 폭이 컸었던 시기가 있죠. 그때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관세로 메꾸고 싶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의지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OBA 법안 같이 감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정책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관세를 통해서 이거를 메꾸겠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고, 그 다음에 관세를 지금 부과해가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둔화 등으로 통해서 실물에서 실제적인 세수가 오히려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 계속해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 없이 이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 이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민들에게 환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어제 뉴스를 확인해 보시면 공화당에서 일부 자금을 환급액으로 쓰는, 시민들에게 그냥 서브시디로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2020년이나 2021년에 그 시민들에게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와 똑같은 형태의 환급액을 지급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재정 정책의 적자 축소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난감한 이야기라는 거죠. 환급액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일단 세금을 받았던 걸 돌려주는 환급액이라 그러는 거 같고, 네. 근데 보조금이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인구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맞습니다. 받은 것처럼.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재원들이 다시 소비로 해서 돌아간다. 그러면은 솔직히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하고도 어떻게 보면 로봇세 나오기 전에 미리 수치만 괜찮으면 나눠주고 쓰게 해서 다시 리사이클로 돌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은 본질적으로는 피스칼 시오리적인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뒷받침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임팩트도 없고, 실제적으로 그게 그 소비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의 순환 구조에 도움이 된다라든가,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보조금을 준 시기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소득과 비슷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규모 자체가 작았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환급액이냐 보조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농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환급액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 사실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그런 관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지고 환급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는 이상하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협상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만 내용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미국 산업재건에 굉장히 많이 이제 깊이 참여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전략적 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미국의 그 조선 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 존스법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그 선원 또는 미국의 짐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즉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선박 산업 그다음에 조선 산업을 몰락시킨 원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의 조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조선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이제 접목해서 새롭게 조선업을 재건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네. 뭐 추가적으로 어차피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그 선박을 조달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건설한다라던가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그 조선업을 이제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사실 큰 무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한화오션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같이 가서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몰락해 있는 조선업이라는 네.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들어와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다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조선 산업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고부가 가치의 기술력이 넘치는 그런 쪽의 산업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코스트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곳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실제적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때까지 굉장히 화랑기를 거치다가 그 다음에 코스트 상승되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에서의 조선 산업은 한계가 있는 그런 전략적 협력이 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MRO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관세 협상 안에 MRO를 얘기를 하면서 서해안에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는데 반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미중 갈등을 더 야기시키고 우리는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나머지 산업들, 이제 한한령 때문에 좋아진 산업들 이런 데까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MRO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기존 선박의 수리 및 그렇죠. 이제 개선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게 거기에 그렇게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워낙 그 미국 해군의 그 선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서해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루머 수준에서 아직까지는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고 제가 예를 들어서 MRO를 담당하는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왜 굳이 서해에다가 하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반 관련 부분도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산이나 네. 오히려 더 남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직은 서해안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지금 파악을 판단할 수는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상태다. 네. 아. 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측하고 우리나라 측의 약간의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앞서 속보에서도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소고기하고 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방한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그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그러게요. 최소한 그 양쪽이 완전히 대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네. 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되기는 한 건지도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협상은 사실 관세율을 어떻게 상호 관세율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냐의 문제와 같은 그런 큰 틀에서의 그 협상을 진행을 한 것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얘기가 진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법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한국 정부가 대선이 6월 3일이었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그 협상을 끌고 온 것도 사실 대단한 노력이었던 거고 그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그냥 넘기고 다음번에 더 자세히 세부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곧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 네. 하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오랜 기간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저께 이제 FOMC 미팅이 있었는데 결국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근데 이제 스탠스가 좀 달랐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급등을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저께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이제 두 표 틀리게 이제 찍은 분들이나 이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올해 최소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FOMC 결과는 거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나 다름이 없었죠. 네. 6월에 SEP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두 개의 그룹으로 갈려져 있는 FOMC 위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중에 매파적인 경우에는 아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중에는 이런 식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그보다 한 사람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과를 보시면 그 중에서 바우만하고 그 다음에 월러 두 사람의 연준 이사만이 그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스탠스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은 그동안 두 번 인하를 주장했던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웨이트앤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지금 스탠스를 가져갔다라는 거고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파월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이거는 거의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제 발표가 나고 나서 JP 모건에서 그 FOMC 스테이트먼트에는 네. 그 두 개의 잡 애플리케이션이 붙어 있다라는 네, 네. 농담을 이제 던졌단 말이죠. 이게 그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실 FOMC를 굉장히 그 시니컬하게 평가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FOMC의 의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주쯤에 그 커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의 결정은 그 폴리티컬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경제학적 분석에 의한 결과인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둘 다 어차피 차기 연준 의장 그 후보로 지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아젠다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두 명만의 반대표를 물론 이 반대표도 2019년 이후에 처음 나온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다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금리를 동결시켰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FOMC 결정은 뭐 나름 그 파월이 굉장히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이 막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식까지 발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랑 이제 같이 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월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매파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파가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하다가 뒷북치고 인상해가지고 이제 좀 바보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원로는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갑자기 이게 물론 폴리티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짜 경제나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앞서서 예상을 해서 저렇게 방향을 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진짜 9월 달, 10월 달
잭슨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뭐 고용이 나빠지거나 이래서 50bp씩 인하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월러가 맞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월러나 바우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단 지금 고용시장에서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나왔었죠. 그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그 구인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고용이 더 낮아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당장 내일이죠. 내일 이제 논판 페이롤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 숫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월러의 스탠스는 이것이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다라고 그것도 빠른 속도로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바우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용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한번 낮추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이제 코트를 하자면 한번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좋으면 그때 동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두 이사가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한 사람은 고용이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은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될 정도로 4.25에서 4.5가 실제적으로 기업가들한테는 높은 금리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기업 실적은 어떤데? 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라고 네. 포캐스트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파월이 갖고 있는 웨이트앤시 관점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러셀이나 기타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 주가 지수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러셀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고 그러면은 결국 경기 둔화되는 쪽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제 AI만 좋고 나머지는 다 경기 둔화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2분기 지금 지표들이 정확하게 실적 자료들이 조금 더 추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좀 높이 맞아요.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경제학자들 중에서 관세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 지금 원타임 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제였었죠. ADP 리포트 나오면서 ADP가 자체적으로 서베이하고 있는 non-farm payroll의 수치는 지금 지난달에는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개선되면서 컨센서스가 약 6만 4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만 4천 명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일 나오는 논판 페이롤이 이게 지금 제 기억에도 벌써 까마득하지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라는 수준이 되려면 이것이 5만 대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네거티브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고용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둔화가 만약에 잡 오프닝의 둔화가 이슈다라고 한다면 즉 구인하는 그쪽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그 디폴테이션 이슈들, 즉 다시 말해서 이민자를 추방한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이슈가 진전되면서 실제적으로 노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 고용 시장이 쿨링 다운되는 이유는 이 부분 그 수요 쪽에서 둔화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 노동의 공급 쪽에서 둔화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4.1%, 이 정도면은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 고용 시장에서 그 변곡점이 왔다라는 견해는 약간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제롬 펄 연준 의장은 이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또 의견이 분분한 게 이미 기업들 실적 예상치도 많이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 이전의 지표를 보면 정부 부문 쪽에서 좀 증가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뜯어놓고 보면은 질적으로는 그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의 둔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항상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게요.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제는 ADP가 발표됐고 맞아요. 금요일 날은 넌팜 페이롤이 예. 발표되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방향이. 네. 예, 두 개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죠. 사실 뭐 이거는 좀 사이드 이슈이긴 합니다. ADP가 처음에 이 자료를 이제 공표하기 시작했을 때 일부러 그 앞에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퍼블리시되는 일정을.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네네네.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간 고용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그리게이트해서 모으는 자료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GDP가 이제 그 속보치가 발표됐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기업 그 컴퍼니 프로핏을 애그리게이트해서 발표하는 자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좀 대규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AI 측면만의 그 호조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실물 경기가 쿨링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정도 금리에서 기업들이 서바이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가 다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 타겟에 못 위에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되지라는 논의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세 압력이 그게 원샷 임팩트가 있던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팩트가 있던 간에 인플레이션 상향 압력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 말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수치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라고 그쪽에서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럼 결국에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FOMC가 네. 나오기 전에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는 게 페드와치가 예, 되는데 예.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라는 네.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죠. 이번에는 동결이라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까라는 부분이 되는데 페드와치에서 어제자를 보시면은 63.4% 정도가 금리를 9월에 25bp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FOMC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의 기자회견 지나고 나서 이게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약 59% 정도가 9월에도 금리 동결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오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약간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세, 금리 합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 1,400원대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달러 약세가 기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조는 계속 약세 기조는 유지가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가 대략적으로 8월 1일 날 끝나게 되겠죠. 중국은 뭐 아직까지 협상이 다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지금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EU, 일본, 한국 됐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도 이미 서한을 보냈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락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8월이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러면 이제 환율 리포트 나오겠죠. 이때 이거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달러화가 인위적으로 너무 강세화되어 있다. 내지는 반대로 교역 상대방들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통화를 가치를 약세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역전시키려고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난 4월에 한국 같은 경우 1,45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100원을 바로 떨어뜨린 그 이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400원 쪽의 어떤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의 가능성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오늘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어서 한미 협력 강화와 함께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걸로 풀이됩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먼저 오늘 JST나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3,905원에 마감했고요. 좋은 사람들도 27%대 급등하면서 1,845원, 인디에프도 오늘 12%대 올랐고 일신석재와 아난티도 각각 9%, 11%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주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하나오션이 오늘 13%대 급등하면서 11만 2,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D 현대중공업도 4%대 오름세로 49만 500원, HD 현대미포도 오늘 3%대 오름세 보였고 HD 한국조선해양과 HJ중공업도 오늘 1%대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 세미컨덕터스부터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미국 방위 산업체 로키드 마틴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XP 세미컨덕터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2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5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분기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핵심 사업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모바일, 통신 인프라를 포함한 나머지 부문은 모두 역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년보다 6% 넘게 줄었는데요. 특히 통신 인프라 매출은 27% 감소하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중국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하반기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189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9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44억 5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15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각각 9%,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한 수치인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주요 부문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48억 달러로 증가했고 3개월 전 전분기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외쳤던 것과 달리 관세와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특히 지난 분기에 강한 수요가 단순 계절성을 넘어선 선구매 효과였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하반기에는 엽기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당분간은 주가가 기간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키드 마틴입니다. 현재 주가는 41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18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억 5천만 달러로 65%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였던 21억 5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항공 기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계 통합 문제, 세금 이슈가 반영됐고 특히 기밀 항공기 개발 부서인 스컹크웍스와 헬기 자회사 시코르스키를 포함해 총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화력 통제 그리고 우주 시스템 부문은 양호한 실적으로 전체 수익을 일부 방어했습니다. 올해 핵심 프로그램인 F-35 전투기의 상반기 누적 인도량은 97대로 연간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또 수주 확대와 투자 지속, 주주 환원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이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관세 발효 하루 전에 한미 관세 협상 전격 타결됐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뒤로 이제 처음으로 관세 15%라는 장벽이 다시 세워졌는데요. 새로운 통상 구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악의 국면은 면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관세 장벽 3,500억 불 투자 등등 논란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 김대정 경영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25%에서 15%로 내려줬다라고는 썼지만 실질은 0에서 15%가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첫 번째는 좀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선방은 했다. 일본과 유럽이 전부 다 15%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그 순위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관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원래 한 12% 정도 되고 미국은 2.5%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양국이 서로 관세를 받지 않고 자유무역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한미 FTA가 체결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기존에 있었던 모든 FTA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공장을 옮기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15%로 합의가 됐지만 이 15%를 관세를 받지 않으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 현재 21%고 세계 평균입니다. 이것을 15%까지 낮춰줄 테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제조업하기 1등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뭐 캐나다, 멕시코 전부 다 나프타라고 체결되어 있었지만 전부 다 30%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있는 많은 공장들도 미국으로 지금 옮기려 또 계획 중에 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을 제조업으로 다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앞서서도 이제 강 대표님 말씀 주셨다시피 원래는 이제 FTA 때문에 이제 무관세였는데 이제 15%라는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 업계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FTA 폐기 선포 수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네. 한 30% 정도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한 폐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미국의 물가가 이제 그만 15%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건 가격이 15% 인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는 이유도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전체 국민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70%가. 네. 그러면 미국에 수입되는 물건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또 미국의 주가는 계속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의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또 장점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15% 고관세 정책이 장점과 단점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으로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합니다. 작년 말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100조인데요. 100조 원 중에서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사오는 것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해서 무역 흑자폭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작년에 무역 흑자가 85조나 났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냈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 그런 이런 측면에서 이제 LNG도 1,000억 정도 우리가 구매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다. 저는 결론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고관세 정책을 피하는 방법은 일단 미국의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다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생 평균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요구대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큰 약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관세 정책들을 유지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그걸로 갈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관세가 생겼고, 관세가 생기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를 수입할 때나 수출할 때나 양쪽으로, 그럼 우리도 실제로는 수입할 때 15%를 그러면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관세처럼 하는 거니까. 우린 그러면은 LNG 수입할 때 그러면 관세를 안 매기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 관세율은 12%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트럼프는 이번에 15%에 대해서 이제 부여했고 철강에 대해서는 50%를 또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LNG 수입부터 한국은 100%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에너지의 1위이고 2위가 사우디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이제 진짜 제조업을 가장 육성하는 이유가 가장 좋은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일본이 한 5%, 중국이 4%, 영국과 프랑스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이 전 세계 GDP에는 한 25%밖에 안 되지만 글로벌 주식 비중은 60%를 가지고 있고 달러화가 전 세계 결제의 한 70%를 차지하는 기축 통화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는 제조업도 세계 1위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관세를 이용해서 제조업 1등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마 저는 우리가 좀 더 미국과 다른 타국과의 경쟁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미 투자금이 3,500억 달러로 지금 합의가 됐는데 이제 보니까 대략적으로 조선업에 1,500억 달러, 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쪽 2,000억 달러 요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뭔가 좀 그동안 미국에서 지금 약간 성장이 정체돼 있던 산업을 좀 키워보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GDP로는 세계 10위의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GDP를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의 GDP가 한 26% 정도 네. 차지하고요. 26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GDP는 전 세계 GDP 한 2% 정도 차지합니다. 1.9% 정확히 되어 있는데 한 2조 달러가 아직 안 됩니다. 일본의 GDP가 현재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5,5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GDP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기업가답게 이렇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해서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개인 재산이 10조가 넘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킵니다. 우리 한국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미 투자는 1,000억 달러였는데 3,500억이라고 하는 큰 숫자로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조선업이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특수선, LNG선 또 쇄빙선부터 해서 모든 특수선의 1위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는 세계 1위이지만 벌크선이라든지 화물선 위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의 구축함이라든지
함정을 수리 조선할 수 있는 거 MRO 사업을 하나가 땄는데요.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하나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1년에 배를 2척씩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수주고가 7척이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이기 때문에 1,500억을 투자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살려달라.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이제 배터리 분야라든지 바이오 분야입니다. 앞으로 신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2위입니다. 중국이 물량으로는 세계 1위이지만 LG, 엔솔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이 세계 2위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조선업, 배터리 분야, 바로 이렇게 의료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삼성 바이오시스가 세계 최대의 단일 공장으로 세계 1위입니다. 송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미국에도 좀 투자하고 도와달라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조선업, 2차 전지, 의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후 양국은 관세 유예 기한 90일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양국의 관계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과 박승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일단 연기가 됐잖아요. 네. 90일로 연기가 됐고 우리는 이제 해결이 됐고 발표가 됐고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우리랑 관세 협의한 거 안에 미국이랑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한 것 중에서 중국이랑 마찰이 될 만한 조항이 어떤 게 있으시게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일단은 한미 부분의 협상 이게 일단 타결인데 사실 좀 나오는 소리는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다음 구체적으로 지금 앞으로 2주 후에 한미 정상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럼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봐야 됐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일단 조선 부분들인데 사실 그 미국 자체가 이제 우리가 칩스 워, 그러니까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 우리가 쉽스 워라고 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선박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 가장 큰 게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조선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죠. 미국이 중국을 보는 것은 결국 군사적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해양 지금 해군 세력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뭐 질적인 양적 부분에 중국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이 이제 어떤 역할을 미국에 해줄까라는 식에서 이제 관심을 보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또 군산항에 지금 뭐 MRO 뭐 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거기에 이제 미군 해군이 들어와서 MRO 이제 군산에 한 달 했을 때 군산 자체가 중국 본토와 너무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옛날 사드처럼 다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는 않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국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군의 그 여러 가지 장착된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상할 때 6개 전반적인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과의 공급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공급망, 즉 미국의 대중국 체제에 한국도 동참해라, 혹은 한국과 중국 간의 공급망을 분리시켜라.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 내용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 나온 기사 내용들은 그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지금 매우 관심 있게 지금 막 찾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예가 좋았는지를 막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실용 외교, 국익 외교,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또 관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정은 트럼프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 드러나는 얼마를 사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지만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하게 관세 전쟁을 벌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의 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이런 것도 있고 미국 제조 부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중국을 잡기 위한 겁니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미국 가는 걸 다 잡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 와서도 환적해서 가는 게 많거든요. 네. 이걸 잡겠다라는 법. 그럼 우리가 이걸 스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한중 관계가 또 이상하게 또 꼬일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관세 이제 발표하면서 구리 관세 얘기하면서 네. 결국은 굉장히 찝어서 얘기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구리 원석들은 세금 안 매기고 구리를 좀 반 가공한 거는 매긴다고 바꾸면서 완전 구리 선물 시장은 막 폭락 장세가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자기가 편한 자기네 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어떤 부분은 주고 어떤 부분은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한테 가장 피해가 될 만한 항목들로 나머지 나라를 관세를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붙인다는 소리입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의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관세 부분들에 다 영향 들어간다. 이래서 관세에 드러나진 않지만 부분에서 그게 뭐 15%라면 트럼프가 계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중에 2%는 중국 관련된 거야. 예. 너 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중국이 이렇게 환적을 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으면 2%는 빼줄게. 그 15%에는 여러 가지의 이 셈법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아까 동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구리만 있다고 보시면 앞으로 나올 게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에 또 잠시 얘기 나누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협상할 논제들이 네.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번에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이 90일 유예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서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90일 동안은 예. 사실 이것도 예상했던 거고요. 예. 제가 그 전에 뭐 제 칼럼에도 썼고 이번에 쉽지 않다라고 말을 네. 했었고 사실 이번에 뭐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나오는 것들이 뭐 이란산, 러시아산 원유 구매 뭘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봐도 큰 의미가 없고 예. 이거는 뭐 드러나는 이야기고 네네. 거기에 그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없는 예. 것 같고 사실 미국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급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에 들어오는 부분들 사실 네.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중국의 가격법이 새로 수정안이 됐거든요. 가격법. 가격법은 또 뭐예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초안이 수정이 나왔고 지금 의견 수렴해서 8월 말부터 이제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지금 중국 내에서 막 그 치열한 가격 덤핑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산업 생태가 무너지고 있으니 가격 덤핑을 제재를 하겠다.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가격 덤핑이란 결국 밀어내기 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럽
기업한테 영향이 크죠. 전기차가 대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법이라는 이게 27년 만에 손을 댔다라는 게 이게 왜 갑자기 손을 댔느냐? 이게 좀 타이밍적으로 여러 가지 좀 드라마틱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도 공급 간 이슈가 이번에 미중 간에 협상할 때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워낙 싸게 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흉내 내기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수출할 물량을 하지 못하니까 그 외 국가에 반덤핑으로 다 그렇죠. 밀어내는 거.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관리한다라는 그렇죠. 그 거예요. 베트남으로 내고 지금 싸게 완전 덤핑으로 지금 수출이 돼가지고 예. 하고. 그게 예. 지금 전체 시장을 지금 글로벌 시장을 지금 완전히 뭐 지금 생태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미국한테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는 그 네, 시장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지금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시장을 지금 뭐 붕괴시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분을 좀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과 또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24개 정도 전기차 기업이 다 도산했습니다. 그 밑에 급에 있는 우리가 비아디나 뭐 지리나 상하이 자동차나 뭐 니오나 이런 회사 말고 네.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중국의 왜 PPI가 왜 자꾸 떨어지느냐. 지금 30개월 이상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공급강이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차 한 대를 팔면 네. 한 대 자체가 그냥 뭐 손실을 본다라는 그렇죠. 것들. 예,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치킨 게임식으로 다 못 그렇습니다. 버티는. 그러니까 출혈 경쟁. 그래서 가격법이 그런 내용을 예, 담고 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최근에 나왔고 8월 말부터 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뭐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국은 미국한테 하고 있다라는 이제 흉내를 보여주는, 내어주는 거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미래내게 수출을 하는 부분에서 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틱톡 문제도 이슈가 되고요. 틱톡. 예, 그다음 위안화 절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수출 통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미국이 H20 중국산에 만난 엔비디아 거 지금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크지가 않아요. 이미 화웨이 자체가 이미 다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크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수출 통제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잖아. 블랙리스트 기업들이 이렇게 많잖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9개월 연장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예. 땡큐라고 보죠. 90일 연장되는 시간은 거죠. 길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결국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기술 자립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기간 동안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다른 나라는 저렇게 막 8월 1일 하면서 이렇게 막 강력히 드라이브하면서 중국한테는 왜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곧 시진핑과 만날 거다. 뭐 이런 식의 자꾸 유화체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중국한테만 너무 강경한 태도를 못 취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우 복잡한 게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가 우리가 히스토리 이야기도 오늘 시간 되면 또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시장과 연관성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의 공산품들 미국인들의 서민들이 지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는 힘들다라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관세 때린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뭐 다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인플레이션 가고요. 하반기에는 다 기업들이 손들고 나올 거라는 거죠. 못 버틴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보고 받았을 거예요. 재고 얼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베센트 장관도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면 중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도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 말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십니다. 트럼프 2기와 중국 간의 부분에서는 지금 이는 범용 제품, 공산품은 디커플링이지만 지금 우리가 중국이 가고자 하는 첨단 산업,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제약 바이오 뭐 등등에는 부분들은 저는 100% 미국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계속 디커플링을 갈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가격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물건값이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돼서 실제 물건값이 다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유럽이든 미국이든 무조건 인플레이션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는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권장 소비자 가격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장 소비자 가격을 지켰냐는 거죠. 양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도 결국은 이제 그 양극강식으로 서로 이제 싸워서 죽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전기차도 좋은 회사들이 좀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이미.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는 진짜 나빠진 거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다가 다 파산해 버렸으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잖아요. 싸게 썼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유럽이든 우리든 다 써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역할을 중국이 했죠. 했죠. 공해는 다 자기네들이 맞습니다. 가져가고. 그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저렇게 막으면 나머지 나라는 다 그냥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럴 때 그걸 무조건 막으면한 표현은 조금은 너무 앞서 나가시는 거고 네. 시장 가격 기본이 있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밀어내기 수준 그러니까 덤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덤핑이라고 할 때 우리가 WTO 규정에서 덤핑에서 반덤핑을 할 수 있는 부분 했는 것처럼 시장이 형성된 가격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 안의 부분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는 사람은 싸게 사면 좋으니까 또 반덤핑 근데 사서 또 그러면 몰래 또 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있지만 또 그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유럽이나 지금 부분에서 전기차 기업들 다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고민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자고 그죠.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관세 말고는 이 덤핑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국 산업들이 다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중국에서 만드는 거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끝에 가면 무조건 우리가 진다 가격에서. 그래서 쟤네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다가 쟤네가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빨리 다른 거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이제 붙었는데 관세로 붙은 거잖아요. 결국 나머지는 다 합의하고 치사하게 딱 둘이 남아서 맨 마지막에 딱 이제 뭐라고 할지 모르게 이제 남들은 다 이제 세트 해놓고 그러는 딱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중국한테는 히토리 뭐 이런 거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제 뭐 그냥 악수하고 그리고 우리 뭐 했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볼 때 트럼프가 시진핑을 엄청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선을 좀 옮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트럼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하는지를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진행봤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지금 뭐 우리가 앱스타인 여러 가지 파일 이슈 때문에 매우 곤욕스럽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매우 큰 아젠다가 지금 시진핑을 만나는 게 지금이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을 이제 만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이제 보고 어느 정도 90일 동안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어디서 만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저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중국은 아예 생각이 없지는 않는데 지금 트럼프가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그림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매체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10월 말 11월 초 경주 엑스포에서 만나면 네네. 정말 뭐 좋은 그림이 되는 것들이죠. 그 우리의 바람인 거죠. 네. 근데 만나려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탑다운 부분들의 결국은 중국과의 부분에서의 네. 뭐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슈가 너무 많고 또 중국이 강력한 우리가 이 히토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히토류 함정 계속 말씀드린 히토리 함정, 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바이든 뭐 했냐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뭘 준비했냐는 네. 것. 이게 왜 또 이게 또 올가미가 돼서 꼼짝을 못하냐라는 부분에서 진짜 뭐 최종병기 히토리와 어떻게 반도체가 안에 붙었는데 지금 일단은 군수 장비라든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스텔스 비행기든 혹은 뭐 군함이든 모든 게 히토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뭐 풀어야 된다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히토리 부분에서 미 의회 조사처 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F-35 스텔스기 전투기에 히토리가 417kg이나 들어간답니다. 히토리는요. 경히토류가 있고 중히토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히토류가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지상 같은 경우는 한 2,359kg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일단은 숨을 돌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풀었지만 중국은 아까 말씀 H25, H20을 풀었지만 중국은 이걸 가지고 그냥 만족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더 제가 볼 때는 2차 협상 때보다 3차 협상 때 중국이 더 많은 안을 더 갖고 왔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국이요. 네.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무역 협상,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위를 점한다보다는 2차 때와 3차 때 베센트 장관의 예. 이런 여러 가지 워딩을 본다든지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매우 좀 순화적이고 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자꾸 만나려고 한다라고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드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드러나는 미중 간의 지금 협상 3차고 나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워딩들 혹은 내용들 별로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까 이란산, 러시아산 뭐 원유 구매 이런 거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틱톡 문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여기에는 위안화 절상 문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걸 구분할 것이냐, 첨단과 범용 제품을 나눌 것이냐, 수출 통제를 어디까지 제재를 풀 것이냐. 사실 미국은 이거를 풀면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중국 첨단 제품의 통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 네. H20도 일시적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의회 공화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참 곤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근데 이번 딱 기회를 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럴 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더 좋은 기회라고 붙이는 거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다 아젠다를 더 키움으로써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 예. 즉 유예 기간을 더 길면 길수록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어쨌든 최종 목표는 현재 AI 경쟁이고 그 AI가 군사와 연관이 돼 있어 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 AI 만들 때 지금 말씀하신 히토리가 연관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AI는 중국의 AI랑 미국의 AI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게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작년에 제가 비슷한 또 질문을 네네.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작년 1년 사이에 이 중국의 이런 우리가 양적 AI는 미국이 훨씬 뭐 중국이 뭐 훨씬 뭐 데이터 부분들 혹은 뭐 특허라든지 논문이 많았는데 질적 AI에는 미국이 앞선다 했는데 이 1년 사이에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장을 가보기도 그렇고 우리가 말한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AI 휴머노이드 이제 네. 로봇인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정말 뭐 올해 초부터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뭐 최근에 지금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공급망 박람회라는 것을 이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가 3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게 중국에서 하는 공급망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박람회는 유일한 겁니다. 이거 미국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공급망 박람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유심 있게 예. 저도 칼럼을 썼는데 네. 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1회하고 2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참여 국가와 참여 기업이 더 많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럽하고 미국 기업 참여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였잖아요. 예. 두 번째가 가장 엔비디아 젠슨왕이 이번에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기사 보셨겠지만 중국으로 인사도 하고 중국 옷을 입고 했죠. 거기서 바로 전날 중국 자기가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고 H20 허가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번에 뭐 갔다 오신 분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뭐 세션별로 어디를 가나 전부 다 로봇이래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냥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생태계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다 뭐 감탄을 했다. AI 박람회가 아니라 공급망 박람회. 공급망 박람회입니다. 저는 AI 무슨 박람회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공급망 박람회예요 이게 이름이. 공급망 박람회, 국제 공급망 박람회. 그럼 이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했던 그 펜타닐 관세 따로 부과했잖아요. 네네네. 이 펜타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관세를 보실 때 예. 중국 입장 이거는 분명히 중국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좀 부딪혔을 겁니다. 예. 지금 미국이 대중국 관세가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 20%가 깔려 있는 게 펜타닐. 그렇죠. 예. 이거 빼라. 예. 우리는 왜 50%냐? 20%는 빼라. 네.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이 펜타닐 관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있지만 미국이 지금 800불 이하 들어오는 중국에 들어오는 그 택배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800불 이하는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중국은 끝까지 아마 주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펜타닐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뭐 흉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준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지만 뭐 중국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20%를 빼야지만 그것도 50에서 바로 20% 그렇죠. 30% 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펜타닐 관세 부분이 또 이번 미중 간의 부분에서 이제 유예된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고 아마 이제 유예기를 가진 부분에서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펜타닐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미국한테 제공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그걸 논의하는 형태로 아마 그게 또 이번에 3차 협상에서는 펜타닐 관세가 또 중요한 한 부분 주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국한테는 대미 투자 요구 안 할까요? 중국은 뭐 오케이 하죠. 다. 왜냐면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 뭐 유럽연합, 우리나라 지금 다 대미 투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다 심사를 통해서 하고 뭐해서 아예 뭐 받아주지는 않겠다라는 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일본이 미국에 얼마 투자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투자했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이 투자 이야기가 있는 게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근데 지금 어차피 중국은 중국에다가 미국이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금융 아닌가요? 네. 금융 투자 들어가겠다고? 미국 그렇죠. 이게 베센트 장관의 목적이죠. 이게 월가의 생각이죠. 개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위안화 절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결국은 위안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금융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음 또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했지만 중국도 지금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의 분위기가 지금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미중 간의 이런 금융전 부분도 관심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칼을 가는 거고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모르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어느 정도의 개방을 하면서도 계속 또 자본시장을 또 막는 조치는 아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뭐 우리나라 지금 주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오전장, 오후장 흐름이 달랐잖아요. 아무래도 네, 관세 협상 나온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 이번 네. 주에 남아 있는 고용 지표들 나오면서 그렇죠. 시장은 더 급등락을 이루어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